자, 지금 일단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종류만 먼저 했어요. 우리 교재를 볼까요? 교재를 보면은 이제 종류가 93쪽에 있죠. 탄력성의 개념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뭐 별로 체크할 거 없어요. 괄호 2번에 이제 탄력성의 종류에서는 밑에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나눠져 있죠. 자, 밑에 수요의 탄력성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있죠. 다른 것들은 절대값이 없죠. 그 절대값이 왜 있냐면 이것 때문에요. 가격이 1% 올라가면 수요량이 3% 감소하는 A라는 재화가 있어요. 가격이 1% 올라가면 수요량이 3% 감소하는 재화가 있어요. 가격이 1% 올라가면은 2% 감소하는 재화가 있어요. 가격이 1% 올라갈 때 2% 내려가요. A는 3% 내려가고 B는 2% 내려가요. 어떤 게 더 탄력적이에요? A가 더 탄력적이에요? B가 더 탄력적이에요? 어떤 게 더 많이 변해요? 1% 올라갈 때 A는 이만큼 내려가고 1% 올라갈 때 B는 이만큼 내려가요. 제 왼팔이 탄력성 보는 거라 그랬죠. 왼팔이 어떤 게 더 많이 움직여요? A가 더 많이 움직이죠. 맞나요? 그럼 얘가 더 탄력적이고 얘가 더 비탄력적이죠. 자,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하면 퍼센트 약분되고요. 1분의 마이너스 하면 몇이에요? 퍼센트 약분되고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마이너스 3이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이거 안 되는 분 또 찾아와야 돼요. 탄력성은 누가 더 커요? 3이 아니고 얘죠. 얘. 마이너스 3. 탄력성은 마이너스 3이 더 커요. 변하는 크기는 마이너스 3이 더 많이 변한다고요. 방향이 마이너스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뭔가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면은 A는 표시가 뭐로 돼요? B는 표시가, 그럼 얘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덜 어색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표시는 3으로 돼 있어도 요 속의 방향이 반대인 것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더 탄력적이다라는 것만 표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다른 거는 소득 변화율은 플러스 수요량 변화율 플러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같은 방향이죠. 아까 무슨 재화라 그랬어요? 정상재라 그랬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같은 방향 무슨 재화예요? 정상재. 정상재는 같은 방향 비례. 비례는 양수 음수. 양수면 무슨 재? 정상재.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반비례. 반비례는 양수 음수. 음수죠. 이게 음수예요. 그 무슨 재? 자, 그러니까 얘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정상재, 열등재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 절대값 씌우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절대값 씌우면 안 된다고 이제는. 여기는 원래 값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비례, 양수, 음수. 양수. 같은 방향, 얘는 양수가 되면 무슨 재? 음수가 되면은 보완재.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을 씌우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절대값을 씌우면 안 되는 게 아까 가격 변화, 소득 변화,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소득과 관련재는 따로 특별히 더 얘기했잖아요.
그 소득에서 정상제일 수도 있고 열등제일 수도 있고 정상제, 비례, 양수가 여기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열등제, 반비례, 음수 여기 나온다고요.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는 비례, 양수 나왔죠? 이 양수가 중요하다 그러죠, 양수가. 지난주에 한 게 아니고 오늘 했거든요. 첫 시간에 했어요, 첫 시간에. 이거는 음수, 보완제. 됐죠? 자, 여기서는 더 이상 이론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까지 출제된 건 이 범위에서 출제 다 됐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항상 같은 방향이죠. 얘는 항상 양수로 표시가 되니까 굳이 절대값을 씌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절대값 씌우는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종류예요, 종류. 종류하면 종류에서 특히 요거는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양수, 음수가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또 연결이 됐나요? 앞에서 했던 수요 변화에서 했던 게 또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종류를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격 탄력성을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이 가격 탄력성은 지금 여기 응용 들어가는 부분이 다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것도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탄력성과 그래프 있죠. 여기서는 일단은 탄력성이 1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엡실론 P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스 문자를 사용해서 P가 가격, 프라이스고요. 여기 이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가 똑같으면 이게 값이 몇이에요? 1이죠, 1. 가격 변하는 정도와 수요량 변하는 정도가 똑같으면 1이에요, 1. 이럴 때를 단위 탄력적 그래요. 이 값이 1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이 3, 2처럼 1보다 크면 수량이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럴 때는 탄력적이다 그래, 탄력적이다. 이게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수량이 적게 변하는 거니까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수량이 더 많이 변한다. 가격에 비해서 더 많이 변한다. 얘는 수량이 가격에 비해서 더 작게 변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작다가 0이 돼버리면은 분자가 0이에요. 분자가. 예,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때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다가 무한대가 돼버리면은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죠.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는 이게 무한히 크게 변하는 거예요. 얘가 분자가. 분모가 조금만 변해도 분자는 무한히 크게 변하는 거. 그게 바로 완전 탄력적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가파른 거, 완만한 것 두 개를 그렸어요. 자, 여기가 가격이 100이었어요. 이쪽이 가격 변하는 거요. 여기가 수량 변하는 거예요. 항상 수량은 좌우로 변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탄력성은 수량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수량은 좌우로 나타나요.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수요량이 요 길이에서 자, A를 따라서는 이렇게 변하죠. 이 길이에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맞나요? 요 길이가 변화분이에요. 변화분. 맞잖아요. 요 길이가 변화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요만큼 변화. 이게 변화분이에요. 요게 분모예요. 분모. 요것분의 요만큼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탄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이 길이 변화만 보면 되는 거예요. 길이. 요 길이에서 변화분이 더 길어지죠. 맞나요?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탄력성이 더 크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B가 탄력성이 더 크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수량 변화가 더 크니까. 그럼 더 완만해지면은 그러면 C가 더 탄력적인 거 알 수 있죠. 이 분자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쪽이 분모고요.
이쪽이 분자예요. 이쪽이 수량 변하는 게 분자. 점점 더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자, 그럼 저기 이제 이 수평이 되기 직전, 수평이 되기 직전에는 저 멀리 언젠가는 만나겠죠.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근데 수평이 딱 되는 순간 얘하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계속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무한대,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수평이면은 완전 탄력적이 되고 수직이면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이게 변화가 점점 작잖아요. 그러다가 수직이 돼버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같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은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이고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이다가 수직이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 이 수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수량이 전혀 변함이 없다.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다. 됐나요? 수평이면은 뭐예요?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그래프가 수요 곡선뿐만이 아니라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곡선도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이것도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이고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이다. 됐나요? 자, 이렇게 완만할수록 더 탄력,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 수직이면은 수량 변화가 없다. 자,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그래프예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 또는 탄력성과 그래프인데요. 일단 그 교재에서 좀 체크해 볼게요.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및 분류는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뭐 이렇게. 다음에 가로 2번에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적 그래프가 수직 수평 그려져 있고요. 다음에 94쪽에 보다 탄력적, 보다 비탄력적 이렇게 돼 있죠. 보다 가파르면은 보다 비탄력, 보다 완만하면은 보다 탄력적. 다음에 직각삼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위 탄력적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세요. 3, 4월 달에 하면 되니까. 자, 다음은 이제 괄호 3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 또는 임대료 수입 또는 총수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지금 그 밑에 설명된 거를 뭐 안 읽어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내용들이 글로 읽으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장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문장으로 된 표현을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 깨끗한 거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대신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사법상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장을 이제 읽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문장으로 된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면은 굳이 안 읽어도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리를 글로 배우면 사람 잡는다 그랬죠. 사람 잡잖아요. 뭐 간장 한 큰술을 한 국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남편 잡잖아요. 한 큰술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거든요. 맞죠? 판매량이잖아요. 근데 이게 판매량이 공급자가 원한다고 해서 판매할 수 있나요? 많이? 원한다고 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어요? 수요자들이 수요하지 않으면 판매되지 않죠? 수요량하고 똑같아요. 자신은 아무리 많이 팔고 싶어도 수요자들이 수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요량과 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판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가격도 올리고 수요량도 늘리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가격을 낮추면 대신에 수요량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게 문제죠. 자, 한 놈은 내려가고 한 놈은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아주 크고 수요량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올리는 효과 때문에 판매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풀빵 장사를 했었는데, 호떡 장사를 했었는데, 호떡 하나에 1,000원이에요. 하루 100개 팔아요. 1,000원에 하루 100개를 팔아요. 일당 10만 원이 나왔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잘 사 먹는 것 같으니까. 야, 요거 1,000원 받지 말고 1,200원을 받으면 계속 100개를 팔 수 있으면 일당 10만 원이 12만 원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요 생각하는 거죠. 1,200원을 올렸을 때 사주기만 한다면. 예? 근데 한 반토막 나면 어떻게 돼요? 반토막. 사람들이 발을 뚝 끊어버려요. 가격은 20% 올렸는데 1,200원으로 1,200원 올렸는데 이게 반토막 나버리면 50명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6만 원밖에 안 돼요. 6만 원. 왜 이렇게 되겠어요? 올린 거에 비해서 수요량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러면은 올린 효과보다 내려간 효과가 더 큰 거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도 수요량이 조금밖에 안 줄 때,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95개예요. 반토막 나지 않고. 몇 명은 희생해. 몇 명은. 줄기는 주는데 많이 줄었어요? 적게 줄었어요? 적게. 5%밖에 안 줄었어요. 50% 줄면 안 되지만 5%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면 1200 곱하기 95 하면 되죠. 1200 곱하기 95 하면 얼마 나와요? 600 곱하기 190하고 같아요. 6 곱하기 19 하면 돼. 6, 9, 54, 6일은 11, 114예요. 저는 끝자리가 95가 나오면 얘를 더블 시키고 얘를 반토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나와요. 6 곱하기 19가 훨씬 쉽죠?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왜 늘어났을까요? 이 소리에 왜 늘어났을까요?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수요량은 조금밖에 안 줄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지금 아까 가격을 낮추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아까는 요거를 같이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줄잖아요. 가격을 올린 효과가 높을 때는 판매 수입이 증가죠. 이게 올라가는 효과가 높도록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효과가. 여기서도 올라가는 효과가 높다면 그러면은 판매 수입이 증가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가격을 한 950원으로 낮춰요. 가격을 조금 낮췄는데 수요량이 120개로 늘어요. 많이 늘죠. 가격은 5% 낮췄어요. 가격은 5% 낮췄는데 수요량은 20% 늘었죠. 이게 올라간 효과가 크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이것도 곱하면 몇지 나와요? 114 나오겠죠? 어차피 114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둘 다 판매 수입이 증가했죠? 자, 여기서는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됐고, 이때는 가격을 내려서 증가했잖아요. 어떤 때는 올리고 어떤 때는 낮추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탄력성으로 얘기하려는 건데,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수량 변화의 크기. 요거. 여기는 수량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적게 변해요. 가격에 비해 수량이 적게 변할 때에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이게 수량 변화가 이쪽이에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요거를 상황 설명을 해볼게요. 상황. 비탄력적이거나 탄력적인 게 수요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요자가.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다 또는 수요자가 탄력적이다. 수요의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공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또는 비탄력적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예요. 대체로. 주변에 다른 호떡집이 없어요. 주변에 다른 호떡집이 없고 내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내 집에서 밖에 살 데가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그 수량을 크게 못 줄인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자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변화를 크게 못 시키는 상황이, 변화를 크게 못 시키는 상황이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움직임이 적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럴 때는 공급자가 세게 나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도 수요자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임대주택 해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원룸주택이 있어요. 주변에 빈집들이 별로 없어. 원룸주택은 주변에 내밖에 없어. 자, 이럴 때는 수요자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이럴 땐 내가 세게 나간다고요. 어떻게 가격을 올려서 임대 수입을 늘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주변에 빈집이 많아요. 빈집이 많으면 이제 임차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많죠.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선택의 여지. 발길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탄력적이면 내가 깨갱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내가 가격 올렸다가는 내 집이 빈집이 된다고요. 그럴 때는 옆집 가격 임대료를 봐서 옆집 저거 하는 것보다 약간 10,000원이라도 낮추어서 내가 끌고 와야 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임차인들의 선택의 여지가 높다. 이 소리는 임차인들이 칼자루 쥐고 있다 이래요. 수요가 탄력적, 수요자가 탄력적이다. 이 소리가 뭐라고요? 수요자들이 칼자루 쥐고 있다. 뭐 이 선택의 여지가 많다. 이 소리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수요자들이 이렇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춰야 되고 수요자들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좀 오세요. 느낌으로 기억해야 돼요. 느낌으로. 이거는 생각하면 틀려요. 이건 동물적 감각이 제일 좋아, 이거는. 자,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할 때 탄력적인 재화에 대해서 할까요?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해서 할까요? 바겐세일 한다는 게 가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낮춰서 많이 오게끔 하는 거죠. 쌀집에서 바겐세일 하는 거 봤어요? 쌀집에서 바겐세일 했다가는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3끼 먹던 걸 6끼 먹겠어요? 밥 한 공기 먹던 거 두 공기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화는 비탄력적인 재화라고요. 우리가 먹는 식품 같은 거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릴까를 궁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함부로 못 올리는 이유가 쌀이 옛날에는 쌀 가격이 올리면 쌀 외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안 되지만 요즘은 먹을 게 천지가 널렸는데 함부로 못 올려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뭐 별로 요즘 쌀 가게가 돈 뭐 별로 안 되는 거죠. 쌀 가격이 별로 돈 안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 뭔지 아시겠죠? 판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탄력성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접근을 해야 된다.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한다? 가격을 수요자들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고 수요자들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린다. 느낌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건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럼 됐고, 다음에 가로 4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죠. 자, 지금은 이걸 느낌으로만 가지세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이 공탄 크기 결정 요인은 좀 주의를 할 게 있어서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수탄 크기 결정 요인은 수요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조금 전에 탄력성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그랬죠. 그게 대체제가 많은 거예요.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이.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지고요. 그리고 기간을 1년 주는 거하고 2년 주는 거하고 기간을 길게 주면 길게 줄수록 수량 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러니까 고려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수량 변화 크기 정도니까.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이 한자를 잘 봐요. 많고 길고 높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할수록 시장을 세분한다는 게 이게 다양하다는 것과 관련돼요. 한자의 의미가 느낌이 비슷하죠. 많고 길고 높고 크고 다양하고 세분되고 이럴수록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탄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될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일단은 그 정도 하세요. 탄력성 커진다.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셔서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풀면 되니까 97쪽에 3번 문제 보십시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괄호 1번의 우등제는 양수, 음수. 양수, 정상제, 우등제, 양수라 그랬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의 열등제는 양수, 음수. 음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출문제 보세요. 여기는 기출문제를 볼게요. 소득이 10% 증가하자 증가에다가 화살표 위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다. 증가에다가 화살표 위로. 자, 화살표 방향이 어때요? 똑같죠? 소득이 나왔는데 같은 방향이에요. 무슨 제예요?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인데 소득 얘기가 나오면은 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정상제, 열등제 얘기가 나와야 되죠. 맞나요? 그리고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잖아요. 그거 묻는 거라고요. 어려워요? 쉽죠?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 보시면 교차 탄력성에서도 괄호 1번에 대체제, 양수, 음수. 양수, 보완제, 양수, 음수. 음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보다 탄력적, 보다 비탄력적. 이렇게 있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아까 수탄 크기 결정 요인만 일단 하고 이거는 나중에 본다 그랬어요. 일단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 있죠. 요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요게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아까 탄력성과 그래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요거예요.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지금 하지 않고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이제 경기 변동 있죠. 자, 경기 변동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난이도 높은 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자, 이제 경기 변동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경기 변동은. 좀 전에 이거 좀 기억하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금방 사라지지는 않았겠죠. 탄력성의 개념이 뭐였어요? 지금 그새 까먹으면 안 되죠. 수량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면 수량. 그 수량이 수요량이 될 수도 있고 공급량이 될 수도 있고 얘 수량이 얼마나 얘가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보는 거예요. 근데 수량 변하는 게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관련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또는 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됐나요? 얘가 많이 변할수록 탄력적, 적게 변할수록 비탄력적. 맞죠?
자, 그 종류에 무슨 탄력성? 수요에도 탄력성이 있고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는데 수요에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있고 공급은 가격 탄력성밖에 없고 요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뭐만 절대값 씌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만 절대값 씌우죠. 됐나요? 자, 일단 종류는 그렇고 개념 그렇고 종류. 자, 종류에서 가격 탄력성 이제 더 해야 되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양수, 음수냐에 따라 뭐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여기서는 양수면 정상제, 음수면 열등제. 여기는 양수면 대체제, 음수면 완제. 그걸로 끝, 얘네들은.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에서는 응용이 탄력성과 그래프.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됐나요? 자, 그는 공급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공급도 완만할수록 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과 그래프. 그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 임대료 수입. 이거는 수요자들이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하고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반대로 낮춰버리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쌀 같은 거 바겐셀 했다가는 판매 수입 줄어든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탄력적일 때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판매 수입이 줄어요. 사람들이 발길을 뚝 끊어버린다고. 수요자들이 탄력적인 상황에서 올렸다가는 딴 데 다 가버린다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라고요. 원칙을 기억해 놓고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린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춘다. 이렇게 해놓고 반대로 질문하면은 그거 써놓고 처음에는 써놓고 하세요. 예, 머릿속으로 하면 헷갈려요. 예, 이렇게 써놓고 하면은 안 헷갈려요.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중에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럼 됐고. 예, 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뭔가가 많을수록, 길수록, 클수록, 높을수록, 세분할수록, 다양할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별로 한 것도 없네요. 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금방 다 했는데. 맞나요? 설마 지금 다 까먹은 거 아니죠? 걱정되네. 이게 다음을 넘어가지를 못하겠네. 지금은 아직은 기억나죠? 저 문을 나가야 까먹어요? 문만 나가면? 그러면 저 문을 나가질 마시든가. 자, 이제 경기 변동이요. 자, 경기 변동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 저희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일단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변동의 특징.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순환 국면별 특징 하는 게 있어요. 순환 국면.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거미집 모형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에는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계절 변동이나 무작위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장기 또는 추세 변동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순환 변동이에요. 다만 이제 요 계절 변동과 무작위 변동은 구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매년 그 봄, 가을철에 이사철 수요가 있죠. 무슨 변동이에요? 계절 변동.
방학 동안에 대학가에 공실이 많죠. 무슨 변동? 그것도 계절 변동. 매년 12월이 되면은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줄어들어요. 무슨 변동? 계절 변동. 매년 12월 이렇게 하죠. 매년 12월 이런 말은 계절 변동이에요. 근데 지난 12월을 정점으로 해서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매년 12월이 아니라 지난 12월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계절 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구별하고요. 무작위 변동은 갑작스런 변동 때문에 나타나는 걸 말해요. 갑작스런 변동.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이란에서 미군 기지에 미사일 발사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주가가 폭락했죠. 그날. 이게 무슨 변동? 무작위 변동.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변동. 그런 무작위 변동은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요. 그날 주식 샀나요? 그날 주식 사는 날. 무작위 변동. 그날 현금 잔뜩 갖고 있다가 그런 거 터지면 그날 사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며칠 만에 몇 프로 먹어요? 1년 정기예금 금리도 2% 안 되는데 그럼 며칠 만에 뭐 몇 프로 먹는 거예요? 1년에 그런 거 몇 번 나타나요? 1년에 몇 번 그런 거 나타나면은 그것만 해도 꽤 짭짤하게 벌 거예요. 떨어지는 건 저게 지금 안 져요. 근데 대체로 그랬어요. 그날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 거의 다 다시 회복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저도 그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게 언젠지 아세요? 지난주 오늘이에요. 지난주 오늘 제가 수영장 가가지고 들어가면은 안 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문 닫기 전에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냥 들어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간 거죠. 전날 살 걸. 근데 저는 늘 그래요. 늘 살 걸 하다가 늘 가격은 다 올라가요 또. 아무튼 이 무작위 변동은 며칠 이내로 길어야 몇 달 이내로 다시 회복이 돼요.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순환 변동. 이것도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정부가 무슨 정책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변한다거나 또는 그런 뭐 미사일이 발사됐다거나 연평도 포탄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 다 무슨 변동? 무작위 변동. 또 지진이 나가지고 뭐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무작위 변동. 예측지 못한 상황. 됐죠? 자,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무엇을 본다? 순환 변동을 본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103쪽에서는 경기 변동의 개념은 이거는 그냥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경기 변동의 유형을 보십시오. 순환 변동, 장기 변동, 여러 가지 변동이 있죠. 우리는 어떤 변동을 위주로 본다? 순환 변동을 위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용어들을 익혀야 됩니다. 용어들을 익혀 주셔야 돼요. 그 그래프가 있죠. 자, 그래프에서 회복, 상향, 정점 찍고 후퇴, 하향, 저점 찍고 다시 회복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 회복을 제일 먼저 얘기해도 되고요. 상향을 제일 먼저 얘기해도 돼요. 그 순서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하나의 구간을 밑에 주기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진폭이라고 해서 정점과 저점의 높이를 진폭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그 정점에서 저점까지 있죠. 내려가는 거. 정점에서 저점까지를 수축이라고 돼요. 정점에서 저점을 수축.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오른쪽 정점까지를 확장 또는 팽창이라고도 해요. 확장 또는 팽창. 그렇게 이 국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국면으로 많이 구분하는데 이 국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자, 그 용어 정도는 익혀두시고요. 다음에 밑에 장기적 변동은 그냥 읽어보는 정도.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넘어가셔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장기 변동은. 계절 변동과 무작위 변동은 요거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계절 변동은 첫 번째 문장 있죠. 1년을 단위로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동. 이게 바로 뭐다? 계절 변동이다.
그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에서는 뭐예요?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하여 나타나는 비주기적 변동. 여기서 무작위 변동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기출 문제를 보세요. 기출 문제 보면 경기 변동은 변동 요인에 따라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주택 건축 허가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다음 중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1번에 가격 거품으로 건축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거는 계절 변동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계절 변동이라 할 수 없고요. 다음에 2번에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였다.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 허가량이 증가했다. 이거는 무작위 변동이죠. 그다음에 건축 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정점 후퇴기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와요? 순환에서 나와요. 정점 후퇴기. 그다음에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런 말 나오고 있죠. 이거는 추세 변동이라 그래요. 장기 변동, 추세 변동. 그다음에 매년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12월이죠. 이건 무슨 변동? 이게 이제 계절 변동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해서 자, 여기서 요 뜻을 동그라미 2번에서 밑줄을 좀 쳐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무슨 경기다? 건축 경기입니다. 건축 경기.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협의의 부동산 경기라 하고요. 광의의 부동산 경기에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를 포함하며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최광의는 우리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토지까지는 따지지 않고 건축 경기인데 그 중에서 어디까지 따지는 거예요? 주상공까지. 그 중에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어떤 분야다? 주거용이 더 관심 있는 분야다. 따지더라도 주상공까지 따진다. 자, 그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죠. 제가 측정 지표는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표시를 하고 있죠. 이거는 출제 빈도가 조금은 낮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출제 빈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 밑에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은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이렇게 있죠. 그 선행지표라는 거는 지금 경기가 어떠할지를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동행지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을 말하고요. 후행지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기 변동이 어떠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을 후행지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선행지표의 대표적인 예가 건축 허가 면적 같은 게 있어요. 또는 택지 분양 실적. 건축 허가를 많이 해줬다는 것은 앞으로 많이 지을 거다 이런 소리잖아요. 또 택지도 많이 분양받았다 이 소리가 앞으로 건물 많이 짓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건축량, 거래량 요거는 동행지표가 되고요. 완공량은 후행지표예요. 완공해서 지금 이번 달에 입주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 소리는 뭐예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걸리죠. 그러면 그 지난 2, 3년 동안 계속 건축 활동을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공량을 보면은 지난 2, 3년간 어떠했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선행, 동행, 후행 지표를 말하고요. 밑에 괄호 2번부터 지금 괄호 2번 타이틀 위주로 보세요. 괄호 2번, 3번, 4번. 괄호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건축량 공급 지표 돼 있죠. 괄호 3번은 거래량 수요 지표 돼 있고요. 괄호 4번은 가격 변동 보조 지표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돼요.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측정.
특히 요거 조심해야 돼요. 가격 변동만 보고 가격 상승만 보고 경기가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 상승만 보고 경기가 좋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상승할 때요. 공급이 줄어도 가격 상승하지 않나요? 공급이 줄어도 가격은 상승해요. 근데 그걸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뭐 부동산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에 비해서 원래 우리 주머니 사정이 더 좋아지고 그걸로 작년보다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려면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돼야 되지 않나요?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이 생산되지 않고는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건축은 별로 되지 않는데 가격만 올라가는 거는 건축이 안 되는데 가격만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량이 모자라긴 모자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더 이쪽으로 이사 오거나 뭐 하여튼 사람들은 인구는 증가하는데 건축은 되지도 않고 그러면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물 생산이 증가하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실물 생산이 증가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건축은 되는데 거래가 안 된다면 미분양으로 재고로 쌓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거래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 변동을 함께 보는 거예요.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편이기는 하죠. 가격 올라간다고 경기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특징. 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요거 좀 방금 했고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